안녕하십니까. 노쇼 4회 진행을 맡고 있는 유거무입니다. 하도 노화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접수돼가지고 제가 드디어 뜻을 접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피드백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뭔가 좀 다른 멘트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 좀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투쟁. 예, 아니, 투쟁으로 시작하자고요. 시작도. 뭐 이제 싸울 거밖에 안 남았다며 지난번에. 아니 투쟁은 마무리로 좀 하시고 일단 예. 시작은 발랄하게.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진행자 저희 행인 동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인 윤현식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예, 지금 보니까는 그 조회수도 그렇지만 구독자 수가 좀 늘는가 싶더니 안 늘어나대요. 멈췄나? 예, 몇 명이지? 이래가지고 제가 참치 살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고 싶은데 내가 빚을 제발. 내서라도 사준다니까. 참치를 누굴 사주는 거냐는 질문이 많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를 모시고 제가 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어획 남용 때문에 이 참치가 씨가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 요리 코스를 모았었던 그 멤버들로 이렇게 하고요. 네. 뭐 1000명이 넘으면은 사실 뭐 추첨을 해서 몇 분 더 모신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일단 넘겨놓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하고 있는 현재 4월 26일 오전 11시 지금 구독자가 137명인데 한 명 늘었네. 아 그래요? 예. 언제 들었지? 어제인가? 느리고는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이게 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이 국민의 이 빨리빨리 정신으로 좀 빠르게 좀 증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제가 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아 맞다. 그 지난번에 촬영된 걸 딱 보니까 거의 뭐 폭발 직전이더라고. 이걸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또 유검우 사회자께서 앞에 그쵸, 노트북을 딱 전 가리고 보니까 있었죠. 예. 이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가려지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걸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니 그 근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이 노트북이 무겁기 때문에 이걸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이제 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나.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2만 보씩 3일을 걷고 났더니 허벅지에 통증이 와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요새 근황이 영 좋지 않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원래 뛰시잖아요. 그게 운동 계속해야 꾸준히 해야 운동이 효과가 있는 거지. 한 몇 년 쉬고 나면요. 그냥 힘듭니다. 저도 뭐 요새 그 헬스장 다니면서 계속 운동을 하고는 있는데. 헬스장 다녀요? 네. 그래요? 네. 헬스 다니면서 이제 저도 좀 이 촬영본을 보니까 얼굴이 땡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건 전날 술 많이 마셔서 부어서 그렇지. 그럼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오늘도 땡그란가 나중에 봐야지. 네. 한 가지만. 네. 그 헬스장에서 네. 그냥 헬스하고 평상시랑 똑같이 이렇게 운동을 합니까? 일단 헬스장에서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는 숨막혀서 돌아가시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뭐 쓰고는 뭐 저거 뭐 약 뿌려가지고 닦아달라 그러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일일이 그거 하려면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아직 뭐 헬스장에서 이제 최근에는 확진자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서로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그래야죠. 투쟁. 투쟁. 오늘은 좀 여태까지의 컨셉에 비해 약간 좀 그 형식을 바꿔보기로 저희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기사를 오늘 3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코로나 전국의 이 우울증, 그 중에서도 특히 우울한 분들, 이 세 분들을 모실 거잖아요. 아니 우리 발랄하게 시작하자고 투쟁도 안 한다면서 왜 우울한 사람을 첫 꼭지에 이렇게 첫 거시게. 아니 뭐 우울한 사람들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다 같이 우울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이 프로그램이 그 우울한 분들에게 좀 밝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볼까 이분들이? 예, 일단 첫 기사입니다. 그 4월 24일 주간동화 기사인데요. 제목을 하필이면 조중동 기사를 내가 링크해줬구나. 이건 재밌어서 재밌어서. 특히 주간동화가 웃기는 게 많잖아요. 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수 유권자 집단 화병 호소 2주 지속되면 우울증 위험. 당연하지, 나도 우울하겠다. 보수 참패 그 후라는 기사인데 뭐 이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주로 이제 보수의 기존 지지층이었던 노년층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여당 180석을 보고 뭐 거의 뭐 만사가 우울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미래 걱정에 분노. 아이고 미래통합당 아 미래통합당에 대한 분노인가? 해산될까봐. 식사 거르고 불면증. 아이고 저런. 아이고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되지. 어르신들 잘 드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사전 투표도 못 믿겠다. 이거 문제 얘기가 아 요새 뭐 많아요. 난리가 네. 많은데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거 아니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기가 차고요. 예. 그리고 이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안을 제시한 게 현실 인정이 가장 힘든 과제다. 그렇죠. 예. 이 현실은 대체 어떤 현실이냐? 이제 뭐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네. 이 사실 뭐 이 어르신들이 우울한 이유가 예. 뭐 단순히 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패배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그 물론 그게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선거 끝났는데 네. 이분도 여기서 지금 이 기사가 얘기하는 어른들은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한국 언론이 분류하기로는 보수 진영.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뭐 수구, 반동 진영. 이쪽에 대한 어떤 지지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신심이 있어요. 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분들이 예전에 저 어버이연합이 뭐 나라에서 돈 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용돈 받으러 나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이분들은 몇 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막 이 나라를 정말 걱정하시고 이대로 두면 이 나라가 망하겠다. 빨갛게 되겠구나. 이걸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진짜 그 노구를 끌고 나가셔서 용돈 아껴가지고 후원하시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선거에 이 선거가 무척 중요하니 우리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신심을 다해서 다 해봅시다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덜컥 보니까 저도 이거는 거의 뭐 더블 스코어로 져버렸단 말이야. 역사에 남을 진짜 뭐 네. 압도적인 패배. 그러면 이렇게 우울해지고 막 힘 빠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나 뭐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 이런 이 사회적 갈등에 예. 의해서 이렇게 우울증을 얻고 계신 분들이 예. 뭐 이 끝에도 나오지만은 현실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 현실이? 그 현실 인정은 다음 선거 때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아니 다음 선거에서 현실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수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역사 시간 한번 거슬러서 그쵸. 돌이켜 보자고. 2012년 대선이 끝났잖아요. 그때는 겨울에 대선을 했잖아요. 12월 말에 대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끝나고 않다, 이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은 대선 끝나고 진짜 하루에 한 명씩 노동자들이 자결을 했어요. 왜 그랬냐? 네. 그 사실 그분들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이 지금 현재 이 노인들이 현재 보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 우울증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솔직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쌍용 자동차, 아, 쌍차. 테러 집단을 박살내듯이 이 공권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잡아갖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투쟁이 계속됐고 그 이명박 내내 대한문에서 투쟁하는 동안에 얼마나 모멸을 받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노동자들이 그 쌍용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온 노초에서 그렇게 당해왔는데 이거 이번에는 좀 정권이 바뀌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어 하고서 열심히 했는데 정권을 못 바꿨어. 그때 아슬아슬하게. 이번에는 너무 터무니없이 지니까 또 이제 이런 젠장 이럴 수도 있지만 그때는 다 이긴 것 같았는데 못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게 사실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현실을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못 준 거죠. 얼마나 욕을 했었어요. 새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노동자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나라가 뭐 해줬냐? 그러면서 막 욕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어른들이 이제 또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우울하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린 뭘 할 것이냐? 사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어디가 똑같?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그 게. 우울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사회적인 우울이에요. 예. 그냥 개인이 살다가 보니까 그냥 염세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난 더 이상 살기 싫어. 난 우울해. 이런 게 아니고 사회의 어떤 현상이 이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우울한 감정을 유발시켜 놓은 거예요. 내 편이 아니니까 넌 우울해도 돼. 이렇게 놔둘 것이냐. 그럼 안 된다는 아니죠.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어르신들을. 노동자들이 2012년도에 이렇게 자결을 계속해서 연이할 때 그때 당시에 적어도 새로 바뀐 정부가 사실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 공약이 뭐였어요? 경제민주화. 그렇지, 경제민주화였어요. 그럼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뭐야? 내용은 재벌 네. 자본만 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잖아. 아니죠. 사회적으로 분배 구조를 좀 잘 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노동을 하면 그래도 이 사회에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싸움질을 안 해도 여기서 사는데 좀 지장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 사회적인 어떤 의무잖아요. 국가의 책무고. 그죠? 근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할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서 우울했던 그러니까 거니까. 그분들은 그랬다는 거 예.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죽거나 말거나 뭐 내 편 아닌데 뭐 지들이 나 찍어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뭐 하려고 정권을 잡느냐라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을 왜 지겠다라는 거야. 편 갈라가지고 한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저 사람들이 뭐 민주당 찍어줬겠어? 180석을 뭐 우리가 잘해서 됐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분들이 진짜 여기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뭐 심간 자책감 도대체 다 이분들이 왜 자책감을 느껴야 되는 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이러려고 태극기 흔들었나 뭐 이런 자괴감을 왜 느껴야 되냐고. 그죠? 그 다음에 폭음으로 인해서 막 일상생활에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보수 어르신들을 달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하면은 집단적인 우울증에 이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코로나 전국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 재정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수를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통상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 들어 아주 자주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는 얘기 많이 들리죠. 그렇죠. 사실 이거 굉장히 불길하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이전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코로나 이 시기가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뭐 석학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전처럼은 못 살 것 같아. 그럼 예전처럼 못 살면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삶이라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게 뉴노멀 아니야. 근데 뉴노멀에 이런 분들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안 그래도 저희 할머니도 어. 이 경로당 다 폐쇄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딱 제가 딱 봐도 일단 심적으로 힘드시니까는 몸이 그냥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요새 힘들어 하시는데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해.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근데 그런 우울증이 보수 네. 어르신들한테만 나타날 것이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진출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많은 그 청년들이 있어요. 네.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겪고 있는 우울증이 제가 볼 때는 뭐 이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더 심하다고 얘기를 감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다가 내가 준비했었던 저 기업에서 사람 안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뭐가 되는 거지? 자책하게 되고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어르신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과 거의 유사한 감정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현재 이 동아일보 기사는 이 동아일보는 원래 이쪽에 친화적이니까 보수 쪽에 친화적이니까 보수 어르신들의 문제를 막 부각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도 사실 그걸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재난수당에 대해서 왈가왈부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국가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무슨 수를 썼어든지 이 지금 현실적인 어떤 그 괴로움과 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돈을 풀든지 뭐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주든지. 빠른 좀 그 대응을 촉구를 합니다. 그 홍남기인지 뭔지 하여튼 촉구 좀 해주세요. 예. 근데 지금 방금 그 공무원 시험 말씀하셔가지고 예. 갑자기 또 이 다음 주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이 우울하신 분들 또 있는 것 같아요. 4월 23일 교육희망이라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예. 제목을 읽어볼게요. 초중고 교사 정당 가입 안 되고 정치단체는 허용. 그렇지. 이게 뭐야? 헌법재판소. 네. 예. 정당 가입이 안 되는데 정치단체는 뭐죠? 그러면 대체? 이게 뭐지? 잠깐만. 옛날에도 그 있었던 그 예, 똑같은 네. 판결이 있죠. 반복되는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인 교원들이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오는 현행 정당법과 네. 이 그 공무원법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조 예. 각계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예.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은 위헌이다 예.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그렇죠. 그 밖에 정치단체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네. 정치와 정당과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에? 이 판결만 못 알아도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문제인 세상 거지. 만물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아니야? 그분들? 헌법이라는 게 가장 정치적인 법 아니야. 아, 그쵸. 예. 그리고 헌법재판이라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헌법재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 소송이 있지만은 네. 그 이외에 가장 그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었던 헌법재판이 탄핵이 있죠. 아, 그쵸. 이거 완전 정치 재판이잖아. 그죠? 이거 보면 정치 집단이네요. 응.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해요. 아, 예, 그것도 있고. 이- 진짜 굵직한 거 다 하네.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이에요. 그러면은 헌법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그 국가의 정치의 틀과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판이라는 형태를 빌려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누구보다도 정당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냐고. 이거는 도대체 법조 전문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아니, 이 교원들 맨날 저게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건 합헌이다라는 게 판단이에요. 네. 헌법재판소에. 근데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 정당 말고 그 밖의 정치단체까지도 가입 못하게 한다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당 말고 그 밖의 정치단체는 그럼 뭐야? 우린가?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당법 22조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정당법 22조. 예. 잠깐 볼까요? 예. 예. 정당의 입당 탈당 그다음에 그 22조가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이네요. 그렇죠. 예. 자, 1항. 그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이겠죠. 다만 그렇죠. 다만이 문제잖아요. 네. 다만이. 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지 아니하다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각종 공무원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여기 보면 이제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네.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교육공무원들은 정당 가입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에 따라서. 그렇네요. 교육공무원법과 이 정당법에 따라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 근거로 하냐면은 우리 헌법 7조 2항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의무라고 봐야 될 것이냐, 권리라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뭐냐, 이 의무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무원들은 어떤 정치적인 표현도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이게 가기가 쉬워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 공무원들이 예전에 이제 보면은 관권 선거 한다 그래가지고 독재 정권 시절에 그 이제 정권의 하명을 받아서 곳곳에서 암약을 하면서 부정선거를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불법 선거, 위법 선거, 탈법 선거를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헌법에 규정을 넣은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봉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여루당이 이번에 잘 돼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더니만 아니 공무원 중에 최고 공무원이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특정 정당 편을 들었으니 이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선관위가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그래가지고 탄핵. 네, 탄핵이. 생각을 해보라. 이게 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물론 공무원인데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돼요? 그렇죠. 이 정당의 이 그래. 선거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그 정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들한테 받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정치하지 말아라? 그럼 정치가 뭐야? 그냥 행정만 하려는 얘기요? 행정도 정치의 산물 아니에요? 행정은 정치의 산물이죠. 어? 정치가 행정의 산물이 아니고. 그쵸. 최고의 정치인한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거 이런 얘기를 하는 이 코미디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 헌법 제7조 2항에서 나와요. 사실은 그 조항을 둔 이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재 정권이 공무원들을 이 자기 자유로 막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나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겠다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가능하구나. 가능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중립이에요. 함부로 너 이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 권력을 가진 자가 나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어. 난 당신 편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국민의 이 충실한 어떤 그 종복으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지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한 그 근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온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공무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주관에 의한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한 정치적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그러니까 공무를 방해할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럼 정당도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법은 22조가 공무원을 가입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22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여러 사람들을 정치 활동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지금. 엉망이네. 이 양 지금 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자는 상황이 그죠? 외국인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좀 전에 그 우리 유공훈 씨가 읽었었던 1항 본문에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죠?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조항 때문에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 따르면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 규정이 있거든요. 웃기네. 그렇게 엮여 있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선거법이 먼저예요? 정당법이 먼저예요, 이거? 사실은 둘 다 나쁜 법이에요. 이런 정당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법부의 판사잖아요. 지위가. 판사는 정당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정당법이 여러 사람들 우울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번에도 이 판결 때문에 아마 교직원들께서 굉장히 우울하실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언제쯤 이거 바꿀 수 있나? 이거 바꾸려면 우리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가도 바꿔야죠.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바꿀 필요도 있는 거야. 네, 맞아. 그렇죠. 어딜 들어가, 근데? 어디요? 수정하다 빵? 빵? 아니, 이 정당법 진짜 문제가 많은데 이 정당법 때문에 우울한 분들 또 있어요. 많죠. 네. 또 누구야? 근데? 익숙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요거는 좀 된 이야기예요. 지지난주에 나온 얘기인데 네. 4월 15일에 사회 변형 노동자당. 익숙하다고? 누구한테 익숙해, 근데? 예? 빨갱이들한테. 아니, 저 구독자 1000명을 지금 하자며. 근데 빨갱이들한테만 익숙한 그런 거 소개하면 1000명이 되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분들 우울하시니까. 우리는 이거를 빨갱이만 보게 하는 게 아니고, 빨갱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빨갱이들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런 또 뜻이 있구나. 네, 여기서 뭐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자, 사회변형 노동자당 깃발을 거두라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한다. 국가가 명령을 했어? 국가가 명령을 했나 봐요. 깃발 접으라고. 아, 왜 그래?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좀 설명을. 이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총선을 앞두고 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변혁당 중앙당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놓고 하는데 그 내용이 사회변형 노동자당은 정당법상 등록이 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물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하라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4월 14일이라는 거는 총선 전까지 전날이네.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변혁당이 그 등록된 정당이 아니군요. 등록 안 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정당법이라는 게 너무나 엉망진창인데다가 사실 이런 식으로 정당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디테일하게 당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굳이 그 정당법들 먹이면서 뭐 이런 말하자면 이거 그 기타 정치 단체 아니에요, 이거. 그런 거죠. 등록이 안 돼 있는 거기 등록이 안 돼 때문에. 있으니까. 표현을 뭐 삭제하라는 등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은요. 지금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검찰 개혁 얘기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무소부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해체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정치판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저 출마도 해봤잖아. 해봤죠. 그죠? 그때 선관위 어땠어요? 친절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 후보들한테 친절해. 선관위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친절해요. 선관위 공무원분들 사랑합니다. 앞으로 또 친절하게. 다시 언제 또 다시 뵐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하여튼. 정치 구조에 있어서만큼 정당이라든가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만큼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선거가 한번 끝나면은요, 보통 그 당선자들은 3개월 동안 덜덜 떨어요. 선관위가 고발할까 내가 뭘 위반했을지 몰라서. 혹시 위반할지 모르고 어디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덜덜 떨어요. 한국의 이 국회든 지방자치의회든 뭐 저 단체자치당이든 이런 사람들이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막 치고 나가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자, 뭐 저런 나쁜 놈, 검찰 다 갈아엎어, 이 얘기 쉽게 잘 못합니다. 오히려 언제 걸릴지 몰라.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고 힘을 받고 있을 때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선관위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당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그 권한을 뒷받침을 진짜 탄탄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당연히 억울하죠.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거? 변혁당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정당법에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관위가 개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웃겨요. 어차피 네. 출마도 안 할 것이고 안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실상 이 변혁당에 개입할 이유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 이름을 걸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정당이라는 이름을 떼고 정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했었던 활동 일체를 중단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는 이 선관위가 정당법과 선거법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한을 누가 줬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그 법률들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최근에 그 위성정당 때문에 논란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위성정당 그 선관위가 등록해 준 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위헌 소송을 내겠다, 헌법 소원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제기하자마자 바로 다 각하됐어요. 아, 각하됐어요? 아예 보란도 못 올라갔어요. 이거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지금 헌법 소원을 걸면서 요구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치 판단까지도 선관위가 해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 이게. 아니 지금 이 변혁당에다가 선관위가 한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이걸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법에 절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 넘어서서 정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거는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너 하지 말아라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선거법과 정당법 자체를 지금 중앙선관위원회가 과도하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행정편의주의예요. 왜 자꾸 정당 이름 걸어가지고 내 일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건 무슨 와가지고 공문 쪼가리 던져놓고서 정당 쓰지 마? 이러고 가면은 그 약 올리는 변혁당 사람들이 거지. 쫄아가지고 그럼 안 쓸게 이럴까 그럼? 그 뭐 지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뭐예요, 이 선관위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좀 이런 작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셨을까? 우울한 거지 자기들도. 아, 선관위도 뭐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아, 우울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이 우울을 치료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왜 서로 막 사실은 쓸데없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코로나 이 블루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우울증이 오기 전에 이제 보수의 우울증, 선거 때문에 있는 보수의 우울증. 그런 다음에 이 정당법 22조 때문에 이 걸려버리게 된 이 한국 교원들의 우울증. 그리고 지금 변혁당의 우울증 내지는 선관위 우울증. 사실 이 우울증들이 전부 다 어디서 오냐면은 이 정치 구조가 엉망진창이 돼서 오는 거예요. 이 정당법, 공직선거법 이게 지금 이번에 많은 사람들 우울하게 만들었잖아요. 사실 위성정당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지금. 그렇죠. 특히 정의당이라든가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이 위성정당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민생당 같은 경우는 한성만 나왔어도 진짜. 한성만 나왔어도 이 망신을 안 당할 텐데. 정동영이 짤 일이 없죠. 네. 두 분들 거의 승천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러한 어떤 법 체계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우울증을 유발하고 있는 걸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돈이 없어서 우울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정당법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정당법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얘기도 했지만 무슨 정당법이 중앙당은 서울에 둬야 되고 이런 정당법이 세상에 어디서? 진짜 그런 거는 세상에 없을 것 같다. 아니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선거운동은 되고 저런 선거운동은 안 되고 이거를 갖다가 쪼물딱 해가지고 일일이 법에 규정해 놓은 이런 선거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이 보수 양당들이 분탕질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려는 얘기가 그거야. 이번에 위성정당 가지고 정말 감칠맛 꿀맛 다 본 이 지금 보수 정당들이 이거 바꾸겠냐고 이거를. 거기에 이제 또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선관위는 아이고 내가 정치에서만큼은 내가 킹이요, 내가 짱이요 그러고 이제 자기 권력 무소유를 휘두르는데 얼마나 쌈박해. 그 와중에 이제 우울한 사람들만 이렇게 양산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아까 그 코로나 블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위해서라도 어떤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지 이제 재난소득을 주든지 다른 물질적인 어떤 걸 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사회적 우울증을 양산하는 이 법 체계에 대해서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바꾸자. 투쟁. 투쟁? 아니요? 좀 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쟁할 거냐? 우리 이 유튜브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야 그러면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우울하게 있을 게 아니라 정당법이나 선거법 한번 밖으로 나가볼까? 밖에 이번에 그 재난수당 좀 빨리 해달라고 한번 우리 모여서 악이라도 한번 써볼까? 신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인 거죠. 투쟁을 만들어내는. 그러면 네. 역시 내가 얘기했지만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 좀 뿌듯하네 오늘. 오늘 이 여러 우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투쟁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네, 오늘 좀 좋은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만족스럽네요. 그래요? 투쟁이 답이죠. 그러면 구독이 많이 늘어날까? 안티 생기겠어. 예? 왜요? 약간 투쟁 만능주의가 돼가는 것 같은데. 여튼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진짜 사실 좀 우울합니다. 우울하실 텐데 사실 저는 별로 안 우울해요. 요새 정신이 없이 바빠가지고 별로 우울할 틈은 없는데 여튼 또 이 뭐 집권 여당이 이렇게 뭐 180석 뭐 다 가져가니까는 뭐 여러 우울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런 우울함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투쟁으로 한번 극복해보는 그런 이제 이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근데 투쟁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해요. 그래요? 안 풀려서 이거 왜 투쟁했지? 그러고서 그렇죠. 지금 뭐 삼성에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그 올라가서 투쟁하고 계신 우리 김용희 동지도 있고 뭐 그런데 그래도 이 투쟁은 또 연대, 그렇죠. 예, 연대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투쟁을 하면서 좀 극복을 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인사. 예. 아직도 이것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것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그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여기까지 고민을 좀 해보니까 강고한 연대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이 숫자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니까 팍팍 한번 늘려보자는 의미에서 투쟁을 외치면서 끝냅시다. 예, 투쟁!